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동맹이라 부른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협력. 하지만 그 뒤에는 화려한 외교 대신 조용히 신뢰를 쌓아온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다가섰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매튜스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외교고문으로 25년간 근무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을 담당해왔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경험입니다. 그 시작은 정확히 7년 전 워싱턴 국방회의실에서였어요. 그날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중국은 35년 만에 경제 규모를 47배나 키워냈고 이젠 기술, 무역, 공급망까지 전 세계를 좌우하는 강국이 되었어요. 군사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해군 함정수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말조차 이제는 현실을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우리와 대등한 경쟁자와 싸워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어요. 우리가 익숙해온 모든 전략 군사 압박, 경제 봉쇄, 정보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회의 자료를 넘기며 저는 놀랐어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 인공지능 분야 투자 규모, 우주 개발 성과까지 모든 지표가 말하고 있었죠. 이건 과거처럼 견제하면 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에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해요. 국방장관이 차분하게 말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미국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국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잊었다기보단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던 이름이었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후 저는 그 나라를 비협조적인 동맹이라고 분류해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문제의 답이라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말해주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7년 전만 해도 한국은 관리해야 할 작은 동맹국 정도였어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모든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답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죠. 중국 앞에서 미국이 혼자 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실무 책임자였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백악관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기존 9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엔 받아들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 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정중했지만 완강했습니다. 50억 달러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전체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제가 압박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해요. 협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과도한 요구, 일방적 협상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선 제 얼굴까지 나왔죠. 그때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지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문제였어요. 용산 기지를 반환하면서 한국은 토양 오염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은 기지 반환 시 환경 보건 책임 없음 원칙을 고수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 수치가 기준치의 20배를 넘어요. 한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을 때도 저는 그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다. 미국의 요구에 비합리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후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고 호주와 방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과 우주개발 협력까지 시작했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불편했어요. 우리 허락도 없이 왜 저렇게 하지?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든 딴 길로 빠질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동맹국이었죠.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운 파트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미국의 시각에서만 판단했었거든요. 2025년 봄,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미국은 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어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급속한 추격. 국방부는 긴급히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정비에 착수했습니다. 그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담당 고문으로 지정된 사람은 저였습니다. 리사, 당신이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부장관이 말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6년 전 그 일로 한국과는 좋지 않은 관계였거든요. 부장관님, 제가 적임자일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감정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 사실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 나라는 한때 저를 난처하게 만든 기억의 장소였고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많았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브리핑 자료를 받아보니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의 40%를 담당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놀라운 건 군사 협력 현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수리와 정비를 위해 부산, 울산 조선소를 개방했고 유사시 미군 전력 증강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넘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산업과 안보는 이미 한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대한 파트너로 부상한 거죠.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고 6년 만에 서울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부터 달랐습니다. 시설은 더욱 현대적이었고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었어요. 입국장에는 한미전략동맹 70주년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전기차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곳곳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보였어요. 많이 변했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해요. 특히 요즘엔 더 그렇죠. 중국 때문에 우리도 바빠졌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중국이라는 변수가 한국도 미국도 바꿔놓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보이는 첨단 시설들. 그 나라가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6년 전 저는 이곳을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서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미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어요. 주제는 한국의 실질적 동맹 기여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뻔한 얘기겠지. 하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온 숫자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평택기지 건설에만 10조 원 이상 투입됐고 이는 전액 한국 정부 부담이었어요. 미군 가족들의 주택, 학교, 병원, 심지어 골프장까지 모든 시설을 한국이 제공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년 전 우리가 5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한국은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실제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미군 주둔비의 9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미군 주둔국 중 최고 수준이에요. 담당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70%, 독일이 60% 정도인 걸 감안하면 한국의 기여도는 압도적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은 미군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지원을 늘려왔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분담금을 40%나 증액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한국 전체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내는 게 아니었어요. 유사시 미군 증원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훈련장과 사격장까지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 비용도 대부분 한국이 부담해요. 연료비, 장비 운용비, 심지어 식사비까지 말이죠. 이 정도로 지원하는 국가가 또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미군이 해외에서 받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한국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6년 전 저는 한국을 떼쓰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고문님, 사실 워싱턴에서는 이런 보고가 잘 올라가지 않아요. 한국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보고서보다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더 유용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노력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을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한국이 이미 충분히, 아니 충분히 넘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비공식 회의가 이어졌어요. 안건은 경제기술협력 현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거대한 모니터가 눈에 띄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한미경제협력 지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한 금액이 총 70조 원을 넘었습니다. 담당 과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공장들은 미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축이 될 예정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협력 현황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의 45%를 담당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투자가 언제부터 본격화됐나요? 2021년부터예요. 미국이 자국 내 제조를 강조했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한국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요. 보고서를 넘기며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30만 개에 달했어요.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공장만 해도 지역 경제에 연간 50억 달러의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어요.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이 워싱턴 보고서에는 잘 반영되지 않죠? 제가 묻자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좋은 소식보다는 문제점이 더 주목받으니까요.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보고서보다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더 읽히거든요. 회의 후반부에는 국방 분야 협력 현황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F-35 전투기 6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등 총 60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했어요. 동시에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 수출되면서 사실상 한미 공동방산 수출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었죠.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에는 미국산 부품이 3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한미 공동 수출인 셈이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요청하기 전에 움직인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담당 과장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6년 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국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늘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동맹이라는 건 일시적 감정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 담담한 대답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며 동맹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나라였다는 걸요. 다음 날 저녁, 외교부 실무진이 준비한 만찬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장소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 음식점이었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정갈한 한식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불고기, 갈비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생각보다 섬세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지긋한 남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머리가 반쯤 희끗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고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6년 전 SMA 협상 당시 국회 보고자료를 준비했던 김영수 국장입니다.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쳤던 그 차분하지만 단호했던 목소리 말이에요. 아, 물론 기억해요. 그때 정말 치열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국장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비판도 변명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죠. 당시 우린 그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5배를 더 내야 하는지,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정말 우리를 동맹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단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도구일 뿐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걸 나 자신에게조차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국장이 잔을 기울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6년 전 협상이 결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진짜 동맹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국도 우리를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김 국장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진단키트를 미국에 보낸 걸 기억하세요?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제안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포탄 지원, 인도적 지원, 전후 복구 참여까지. 미국이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섰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요청하기 전에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미국 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아마 당연하게 여겨져서가 아닐까요? 한국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김 국장의 말에는 서운함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국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등을 돌린 적 없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진심으로 우릴 믿는 날이 오기를. 호텔로 돌아온 뒤 김 국장이 건넨 명함을 다시 봤어요. 뒷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참아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뢰란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말없이 쌓아가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해온 것처럼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그런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귀국 후 국방부 전략조정 자문회의에 참석했어요. 의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을 단순한 전진기지나 부담 전가 대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거점일 뿐이다.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 중국 위협이 커진 만큼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 사드 배치할 때도 그렇고 한국은 너무 중국 눈치를 본다. 확실하게 압박해야 해. 이런 발언들을 들으며 저는 답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서울에서 본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제 발언 순서가 왔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동맹을 우리말을 잘 듣는 나라로 정의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질문했고 때로는 반대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불편했죠. 저는 서울에서 확인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92%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경제 협력 규모는 연간 200조 원을 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만 30만 개에 달합니다. 한 참석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협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저는 김영수 국장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지원을 제안했어요.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진짜 동맹의 모습 아닌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죠.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리사 고문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령을 듣는 부하가 아니라 함께 싸울 진정한 동맹이에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움직이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동맹이라 부릅니다. 진심으로.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사, 서울에서 뭘 본 거야? 완전히 달라졌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실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국방부 내 한국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로 말이죠. 저는 그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도전 앞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6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국 같은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한국 측으로부터 정식 제안서가 하나 도착했어요. 미국 국방부와 공동으로 우주 사이버 안보 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력 범위는 기존 군사외교 영역을 넘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 탐사까지 확장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 로켓 기술과 미국의 우주 기술을 결합한 공동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 제안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손으로 메모를 썼습니다. 이 나라는 늘 말없이 먼저 움직인다. 제안서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주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미국 나사에서도 협력 의사를 타진해왔죠. 동료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네요. 달 탐사선 다누리 운영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우주 분야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거죠. 더 인상적인 건 제안서의 톤이었어요. 과거처럼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함께하자는 동등한 파트너십 제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김영수 국장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이번 제안서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우주 협력 부분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김 국장이 화면 너머로 미소를 지었어요. 리사 고문님이 서울에서 보여주신 진심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게 됐죠. 앞으로의 협력이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어요. 기억 속에는 서울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말했던 김 국장의 한마디. 우린 한 번도 등을 돌린 적 없어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진심이란 건 항상 큰 소리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한국이 해온 방식이었어요. 6년 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보인 고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원칙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굽히지 않았지만 등도 돌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그렇게 쌓인 신뢰가 어떤 조약보다 강한 외교적 자산이 된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국방부에 올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핵심 동맹국이다.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제공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명령과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시작된다. 6년 전 저는 한국을 떠나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제게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는지 가르쳐준 나라가 됐거든요. 오래 걸렸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 위에서 진짜 동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